안녕하십니까. 2017년 1회 유통관리사 문제입니다. 되게 그 시험 문제가 예년보다는 좀 약간 어렵게 나온 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신 그 문제인데, 어떤 문제 나왔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유통물리 일반에 관한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유통경로 관리는 흔히 나오던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시장 관련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 요인 해가지고, 근데 그 제조업자와 시장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제조업자와 시장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중간상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조업자와 시장 간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직접 유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간상 그 사용 비용보다 오히려 직접 유통이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게 하려면 이걸 바꾸면 되겠죠. 제조업자와 시장의 거리가 멀수록 중간상 사용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이거 개별 소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시장 규모는 작아진다고 했는데, 소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시장 규모가, 소비자가 많아지는데 시장 규모가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세 가지는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막 뒤죽박죽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덜 집중되면 중간상이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시장이 덜 집중되면 중간상 사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시장이 덜 집중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 집중도가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면 중간상이 배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집중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5번 보시게 되면 역시 또 집중도가 낮은 시장 해가지고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조금씩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낮은 시장은 직접적인 마케팅 경로를 설계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장 관련 요인을 가지고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3, 4, 5번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중에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소음의 수명 주기 이론의 단계별 특징과 전략적 시사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소음의 수명 주기 이론에서도 뭐예요? 도입기,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를 갖다 고칩니다. 이럴 때 이제 각각의 상황이 어떠냐고 하는 건데,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량인데 도입기에는 판매량이 낮죠. 처음에 이제 제품을 알려주면서 판매량이 낮은 상황이고, 성장기인데 이제 성장이다. 저성장이냐 고성장이냐 하는 건데, 판매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때가 언제죠? 성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성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성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숙기에는 이제 판매량의 증가율은 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성장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쇠퇴기에는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대한 얘기 틀렸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이익이 거의 없죠, 여기는. 도입기에는, 판매는 많이 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역시 그 광고비라든가 이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익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때가 언제죠? 여기입니다. 급성장이라고 했는데, 급성장도 좋고 또 고성장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숙기에 아주 최고가 되는 거죠, 맥스.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에 오게 되면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사의 수입니다. 도입기에는 경쟁사가 별로 없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경쟁사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숙기에는 경쟁사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많죠.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에 오게 되면 전체가 이제 매출이 부진하니까 쇠퇴기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그 통제 정도가 나왔는데, 통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간이고 최대고 중간. 그 다음에 쇠퇴기가 나왔는데, 쇠퇴기에는 이 통제 정도, 쇠퇴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맥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쇠퇴기에 맥스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하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러다가 쇠퇴기에 통제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가 된다는 거 봐주시고. 관리 스타일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바르게 나온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의 수명 주기 이론의 단계별 특징과 전략적 시사점 해가지고, 이것도 흔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조직의 구성과 관리 측면에는 계획, 플래닝이죠. 그 다음에 조직화, 오거나이징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 리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통제, 컨트롤링 해가지고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영관리라고 할 때 4가지를 갖다 거치는데, 이 중 조직화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플래닝이라고 할 때는 뭐죠? 플래닝이라고 할 때는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정하는 게 바로 플래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화가 나왔는데 이건 뭐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겁니다. 인력을 채워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죠. 그 다음에 지휘가 나왔는데 이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리딩이라고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특히 그 지휘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라든가 또 구성원들이 알아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죠. 의사소통. 자, 이런 것들이 리딩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컨트롤링인데, 자, 컨트롤링에서는 뭐예요? 자,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게 바로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영 관리해가지고 POLC,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얘기하는데 이 중에 조직화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조직화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권한과 책임을 표시하는 조직 구조를 갖다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배분하고 업무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갖다 구축하는 거. 또, 종업원을 선발한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직원 역량을 개발하는 거 다 포함되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조직화입니다. 조직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채우는 거죠. 업무를 할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화입니다. 자, 정답은 뭡니까? 2번이죠. 자,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리더십과 동기부여 관련되는 리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하는 것은 바로 지휘에 포함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재무비율도 흔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재무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에 그 순이익률 나와 있죠. 자, 순이익률 나와 있는데 항상 이익률 하게 되면 이익률 하게 되면은 분자에는 그 뭐뭐분의 이익률 하면 뭐뭐분의 뭐죠? 이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률. 그래서 순이익률은 순매출액분의 순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순이익률은 기업이 매출액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어진 매출 수준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수준에서 얼마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이제 또 회전율 개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에 3번에 그 자산 회전율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회전율이라고 할 때 회전율이라고 하면 항상 뭐죠? 뭐뭐분의 매출액입니다. 분자에는 항상 매출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 하면은 뭐예요? 재고자산분의 매출액. 또 총자산 회전율 하면은 총자산분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산 회전율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산은 총자산이니까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뭐예요? 순이익률입니다. 그 순이익률이 바로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5번에는 그 자산 이익률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자산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산은 asset이라고 하는 거죠. asset. A가 되는 겁니다. ROI 할 때 I는 뭐예요? Return on Investment예요. 투자. 그래서 ROI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 비율. 반면에 자산 이익률 하면은 뭐예요? ROA가 돼야 되겠죠. Return on Asset 해가지고 ROA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이것이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5번이 잘못됐습니다. 원래 그 소매업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ROI인데 ROA 자산 이익률은 RO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비율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또 재무비율도 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도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경제적 주문량 모형, 흔히 Economic Order Quantity 해가지고 EOQ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이용하여 재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경제적 주문량 단위가 얼마고, 주문량 나오면 또 최적 주문의 수가 얼마냐, 최적 주문 주기가 얼마냐 하는 건데 늘 나오는 겁니다. 일단 경제적 주문량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EOQ 구하시려면 EOQ는 루트 C분의 2DO가 되겠습니다.
자, D는 뭐예요? D는 연간 수요죠. 여기 나와 있는 연간 수요 1000단위. 그 다음에 O는 뭐죠? 오더 코스트입니다. 오더 코스트니까 뭐예요? 주문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2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C가 뭐예요?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2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1000단위 곱하기 1000원 나누기 200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제곱 분구하면 되는 거죠. 얼마냐 하면 이게 100개가 나옵니다. 100단위. 그래서 EOQ는 100단위당. 자, 100단위면 자, 연간 수요가 1000단위예요. 근데 경제적 주문량이 100단위 아닙니까? 그럼 몇 번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1000 나누기 100단위 하면 주문의 수는 10번 주문해야죠. 10번 주문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주문 주기일은 10번 주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36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365일인데 10번 주문하면 36.5일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자, 이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는 뭐 늘 나오다시피 하는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와 함께 주문 횟수하고 주문 주기를 갖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죠. 100단위 10회 36.5일. 이렇게 해서 자, 경제적 주문량 관련된 내용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번 문제입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 파워의 중심에 있죠, 지금은. 과거에는 제조업체들이 파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 경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유통업체들이 대형화되고 다점포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커졌고, 구매력이 커지다 보니까 제조업체보다 힘에 우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이 전력적 무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들이 규모의 경제, 그 대규모로 주문하는 거, 대량 주문합니다. 대량 주문하게 된 그만큼 뭐예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대량 주문해가지고 자, 구매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의 이익이죠. 그래서 가격이 전력적 자, 무기가 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많은 소비용품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자, 유통업체에게 이전보다 많고 다양한 판매 촉진을 경쟁적으로, 제조업체들도 경쟁적으로 해야 돼요. 유통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자,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유통업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4번에 유통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고 관리, 배송, 주문 등에서 기술 혁신을 갖다 이룬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효율적 경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됨으로써 결국 이제 유통업체들이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 제조업체가 소비자와의 풍부한 거래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여 유통업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자, 소비자와의 풍부한 거래 데이터는 어디서 얻는 거죠? 포스에서 얻는 거죠. 누가 얻는 겁니까? 유통업체가 얻는 거죠. 유통업체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제조업체에게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갖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조업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결국 힘의 우위에 놓인 것이 유통업체입니다. 5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도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마케팅 믹스 중에서 우리가 마케팅 믹스 해가지고 4P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있죠. 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게 뭐냐고 했는데 4P 중에서 가장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 제품이나 가격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게 뭡니까? 플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처음에 설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유통 경로를 설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플레이스가 가장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로도 나오고, 또 다른 문제 나올 때는 흔히 이거 갖다가 비탄력적이라고 나옵니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가장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의 유통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원래 마케팅 문제입니다. 유통 마케팅 과목도 있지만 사실은 과목마다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죠. 유통물리 일반에서 유통, 정보 문제도 나오고 유통 마케팅도 많이 나옵니다. 또 유통 정보에서도 유통물리 일반 문제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봐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폭넓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유통 경로상에서 자, 가능하면 많은 수의 도매상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 구성원에 의해 보관되는 상품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흔히 갖다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이것도.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또 집중 저장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도매상의 존재, 이게 원래 중간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중간상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특히 이제 거기 집중 준비의 원칙은 중간상 중에서도 도매상의 존재 이유, 이걸 설명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수의 도매상이 개입시키게 되면 그만큼 도매상들이 재고를 갖다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에 의해 보관되는 상품의 총량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집중 준비의 원칙 또는 집중 저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상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거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인데 화물 거점 시설까지 노드죠. 각 화주 또는 각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반해서 오고 배송면에서 공동화한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운반해 온 다음에 배송면에서만 공동화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공동수 배송이 뭐냐? 자, 배송면에서 공동화하는 거예요. 뭡니까? 배송 공동형이죠. 도대체 출제자가 뭘 노린 걸까요? 설마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을까? 5번은 아마 아닐지도 몰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출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쉽지만 그대로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송 공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점 시설까지는 각 화주나 운송업자가 운반해 온 다음에 배송만 공동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송 공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거냐? 아닙니다. 2012년 3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주 가장 초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번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물류관리 측면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물류관리의 목표가 있죠. 물류관리의 목표가 물류비용의 절감 또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있죠. 근데 두 가지는 상충관계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 물류관리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물류합리화입니다. 그리고 물류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류표준화 그리고 물류공동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합리화는 물류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죠. 자, 서비스를 높이려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비용을 줄이려면 서비스가 감소한다는 거죠. 상충관계 있습니다. 상충관계 있다고 하면 뭐요?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번이 맞습니다. 자, 비용 상쇄, 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 수준의 재고만 유지한다. 자, 최저 수준의 재고를 갖다 유지하게 되면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는 낮아지겠죠. 아니,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최적화라고 했는데 전체 최적화면 뭐예요? 반대말이 뭐죠? 부문 최적화죠. 부분 최적화해가지고 물류 각 기능별로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기능, 모든 영역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을 낮춰서 재고 보관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따진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건 부문 최적화죠. 전체 최적화가 아니라 부문 최적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총 최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경로상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총체예요? 아니죠. 여러 기능을 다 고려하는 거죠. 여러 기능을 다 고려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통합 물류관리 이런 걸 이룰 때 이게 바로 총 최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최적 고객 서비스라고 했는데 고객 서비스라고 할 때는 주문의 편리성, 배송시간 등의 실제 거래 요소만 따진다? 아닙니다. 원래 고객 서비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품절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절률 더하기 고객 서비스율 하면 이게 100% 아니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품절률 한 것이 고객 서비스율 해가지고 이 품절도 고객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거래 요소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류관리 측면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물류합리화는 항상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물류관리의 목표,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있는데 두 가지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소매상의 기능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나온 거 소매상의 기능, 도매상의 기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 소매상의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생산자나 도매상들이 소비자 가까이에서 접촉할 수 있게 인력과 점포를 제공한다. 맞죠? 소매상의 기능입니다.
이번에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시장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이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시장 확대 기능은. 시장 확대 기능은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상의 기능을 보통 소비자에 대한 소매상의 기능과 그 다음에 도매상 또는 생산자, 제조업자에 대한 소매상의 기능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넓혀주는 것은 시장을 넓혀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생산자, 즉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소비자에게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시장 확대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매상은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한 다음에 공급선을 제공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소매상은 공급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상품 진열 등을 또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매상은 상품 구색에 대한 재고를 부담함으로써 공급선의 비용 감소와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돕는다는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매상의 기능을 소비자에 대한 기능 또 제조업자에 대한 기능 구분해가지고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원래 유통물 일반에서는 유통 관련 윤리하고 법규도 포함이 되는데 법규 문제도 가끔 나오죠. 어떤 때는 많을 때는 똑같은 법에서만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법규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거 내지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또 나온다고 보긴 쉽지는 않아요. 원래 그 법규 문제 같은 것들은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나오느냐, 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확실치 않고요.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많이 나왔어요. 소비자 기본법에서 여러 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나온 적도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왔지만 이 문제가 또 나올 거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 17조 1항에 나와 있는 7일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번 문제인데 그 상품의 매입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의 하나다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에요. 근데 2013년 이후에 그 교과서에 이게 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통 관련 교과서 중에 꽤 괜찮은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신광수 교수가 쓴 한국형 소매유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뭐예요? 그 책 보고 자꾸 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고자 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상품까지도 소매업체가 구입하도록 하는 공급업체와 소매업체 간에 맺는 협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뭐예요? 윤리적 법적 문제죠. 내가 사고 싶은 문제를 갖다 사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것까지 끼워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끼워판다. 끼우는 걸 뭐라 하죠? 타이라고 하죠. 타이드. 그래서 묶음거래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기 위해서 수요가 없는 것까지 끼워 파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유통사 역사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걸린 적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엑셀 만드는 그런 오피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례가 많은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걸 구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타임 컨트랙트 해가지고 구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사고자 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상품까지도 소매업체가 구입하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구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속적 계약 말고도 여러 가지 다 역청구니, 회색시장, 영매입 다 처음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요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상품 매입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도 있고 위조 상품, 전환 상품, 지역 독점권, 독점거래 협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 번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유통 관련 교과서 중에 하나가 소매 경영이라고 하는 그 레비가 쓴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레비라는 학자가 쓴 교과서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도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흔히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속적 계약이라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보관 창구의 기능을 크게 보관 창구의 기능인데 이동과 보관과 정보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이동과 관련된 하부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이동과 관련된 하부 활동은 뭘까요? 이동하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수주를 먼저 하죠. 수주한 다음에 두 번째가 주문 선택을 합니다. 자, 주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송한 다음에 뭐 할까요? 선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동 관련된 활동이 그거예요. 자, 수주한 다음에 주문 선택을 하고 이송한 다음에 선적, 배에 실는 겁니다.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 상품 분할입니다. 브레이크 월크라고 되어 있죠. 자, 브레이크 월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상품 분할은 뭐냐 하면 그 상품 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치수라든가 무게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한 렉에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렉 하나에 보관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되겠죠. 쪼개가지고 이제 렉에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상품 분할은 이 중에서 보관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관 관련된 기능. 또 우리가 브레이크 벌크라고 할 때는 운송에서도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이건 보관이지만 이거 말고도 예컨대 우리가 해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수나 무게가 지나치게 커서 예컨대 컨테이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에 넣을 수 없거나 포장이 어려운 화물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선창. 배에 있는 선창 안이라든가 아니면 갑판상에다가 그냥 적재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것도 상품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벌크라고 해가지고 선박 용어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브레이크 벌크는 보관, 이 셋 중에서는 보관 관련된 것이고 이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SCM과 관련해가지고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급사슬 관리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뭐 QR이라든가 ECR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요? 지속적 상품 보충 CR 또는 자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 있죠. CPFR도 있죠. 이런 것들 다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번에는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설명은 뭐죠? 포스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재고 정보를 바탕으로 재고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컴퓨터가 이를 인지하여 자동으로 발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주분점까지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발주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 자동 발주 시스템 EOS입니다. 또는 뭐 예컨대 자 컴퓨터 어시스티드 오더링 해가지고 CAO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발주한다고 그랬죠. 자동 발주 시스템입니다. 일렉트로닉 오더링 시스템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이번에 신속 대응 시스템. 신속 대응은 뭐예요? QR입니다. Quick Response죠. 의류업계에서 1980년대 말에 도입된 겁니다. 80년대 말에 자 섬유 의류, 패션 부분에서 도입된 거죠. 리드타임의 감소, 재고 비용의 절감, 판매 증진 등의 효과적인 성과를 보인 시스템이 바로 QR입니다. 이게 그래서 효과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ECR로 연계가 된 거죠. 효율적 소비자 대응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쭉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공급 사슬 관리 개념에 다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것이고 자 3번은 자 효율적 고객 대응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자 효율적 고객 대응 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ECR입니다. ECR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은 자 유통업체 주도로 고객의 욕구에 기초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한다고 그랬죠. 유통업체가 주도해가지고 고객 욕구에 기초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한다. 이게 뭐예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협력적 계획 예측 및 재고 보충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보충, Replenishment입니다. CPF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PFR 해가지고 유통업체와 물류업체가 아니죠. 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뭐 유통업체하고 제조업체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재고 보충이나 생산 및 판매 과정 전반에 협력하는 겁니다. 계획부터 수요 예측부터 보충까지 협력하는 시스템이 바로 CPFR입니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급업체 주도 재고 관리해가지고 vendor
매니지드 인벤토리 해가지고 VMI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유통업체의 정기적 주문에 따라 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재고를 보충한다고 그랬죠. 이건 뭐죠? 자, 유통업체의 정기적 주문에 따라 주문 없죠. 그러니까 원래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라고 할 때는 뭐예요? 유통업체 재고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제주문전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를 보충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맞는 것은 2번 하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도 다 중요한 거 CM도 중요하고 EOS, ECR, 또 프라이빗 브랜드, CPFR, VMI 다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 정확한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로 집약도 중 선택적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 갖다가 경로 집약도라고도 나오고 또는 유통 집약도라고도 나옵니다. 유통 집약도 또는 유통 커버리지라고 나옵니다. 커버리지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죠. 선택적 유통이 있고 전속적 유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방적 유통이 있는데 자, 개방적 유통은 다른 말로 집약적 유통 또는 집중적 유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되면 쉬운 문제입니다. 또 자주 나와요. 자, 제조업자가 한 지역에 제한된 수의 점포가 나와 있죠. 소수의 점포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점포에게만 판매권을 주는 게 선택적 유통이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능력 있는 소수의 점포에게만 판매권을 주는 형태가 바로 선택적 유통입니다. 하나의 점포에게만 판매권을 주는 게 전속적 유통이고 모든 점포에게 판매권을 주는 게 개방적 유통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이번에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배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자, 제조업자의 지배력이 특히 강한 것은 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편이지만 더 강한 게 뭐예요? 전속적 유통이 제일 강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모든 제조업자의 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개방적 유통입니다. 자,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가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전속적 유통이죠. 화장품이나 자동차 유통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면 역시 전속적 유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 집약도 또는 경로 커버리지와 관련된 문제로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RFID가 유통물류에 제공하는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RFID는 흔히 우리가 무선 식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무선 식별에서 보통 이제 과거에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바코드를 대체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유통물류에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RFID입니다. RFID에는 그 전자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 안에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칩에 입력되는 상품 코드가 뭐냐? 여기에 EPC가 입력이 돼요. 전자 상품 코드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코드 해가지고 전자 상품 코드가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 전자 상품 코드에는 일련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있다. 그 일련 번호가 있어갖고 제품이 여러 개가 있으면 10개가 있다. 똑같은 물건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 물건의 일련 번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기존에 있는 제품 말고 위조품을 만들었다. 위조품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이걸 갖다 입력한다고 해도 일련 번호가 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모조품, 또 위조품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조품이나 위조품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의 하나예요. 또 제품 이력 관리가 쉬워지죠. 분실이나 멸실을 방지하고 품질을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 향상, 이거 불가능하죠. 자, 품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RFID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2016년에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하고 품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입니다. 품질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18번 문제는 유통경로 구조 이론 중 거래비용 분석에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가정이나 변수와 관련이 없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거래비용 이론 아이디어는 뭐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비용이 크게 들면 거래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수직적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하면 시장 거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인데 자, 그중에서 이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는 여기 먼저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 거래 관련 변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래 관련 변수입니다. 거래 빈도라든가 불확실성, 자산의 특유성 이런 것들은 흔히 거래 관련 변수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 있죠. 그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해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거.
또 한 가지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뭐 다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인간 행동 관련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크게 둘로 구분해가지고 거래 관련 변수하고 인간 행동 관련 변수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변수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이에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가정. 또 거래 관련 변수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가정이나 변수 관련이 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번 달라집니다. 출제자 취향에 따라 그때그때. 그래서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인데 쭉 읽어보시면 틀린 거 눈에 보입니다. 먼저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 발전 중요하죠. 지역별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종류별 균형 발전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의 조성 중요하겠죠. 유통산업에서의 구성원의 편익이 있나?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소비자 편익이죠. 자, 소비자 편익 증진이 있어도 그 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 편익이라는 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에 구성원 편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자 안에 기업에서 기업은 물류 시스템 설계에 대한 전략적 계획 절차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건 2014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흐름을 파악하시면 돼요.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외울 거 없고 그냥 흐름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다 뭐예요? 니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미음 아니면 비읍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니은에서 시작합니다. 자, 고객 서비스 목표 및 전략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목표 및 전략을 결정한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목표나 전략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전술, 운영 방법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전략 및 결정한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물적 흐름 및 정보 흐름에 기초하는 물류활동 관리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 뭐예요?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자, 계획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 구성원 선택 기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뭐죠? 자, 평가 및 개선 활동. 이거 맨 마지막이죠. 평가라는 거 하는 거. 기타 여기다 이제 평가도 있고 피드백도 있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자, 순서 흐름 파악해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울 것도 없고요. 똑같은 문제 나왔다고 해서 외울 것도 없고 흐름을 파악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뭐예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인력을 채운 다음에 일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가, 성과 개선 활동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1번입니다.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로 파워의 원천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 파워 원천 해가지고 지금 2017년 1회 뭐 그전에도 계속 나왔던 거죠. 원래 5가지 파워가 있습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하는 5가지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뭐냐 이거죠. 자, 경로 구성원 을이 갑과 일체감을 갖기 원하여 갑이 을에게 갖는 파워다. 또 갑이 매력적인 집단이면 을은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소속 소매상이 어떤 브랜드 상표를 취급하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운 생각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자, 준거적 파워가 되겠습니다. 준거적 파워 해가지고 이제 레퍼런트 파워라고 하는 거죠. 준거적 파워. 사실 그 준거적 파워 해가지고 레퍼런트 파워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무작정 닮고 싶어요. 무작정 닮고 싶고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싶고 이럴 때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갖는 파워 이게 바로 준거적 파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 매력이 있어서 닮고 싶고 이런 겁니다. 이럴 때 갖는 걸 갖다가 우리가 준거적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들 있죠. 그냥 뭔가 매력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준거적 파워입니다. 자, 전문적 파워는 뭐예요? 근데 뭐 전문 지식이 많아가지고 배우는 게 많다. 그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배우는 게 많다. 전문적 파워입니다. 자, 보상적 파워는 말 들으면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로 파워의 원천도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번에 목표에 의한 관리. 자, 매니지먼트 바이 objective입니다. 그 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목표를 수립할 때 주의할 점. 원래 이거는 이제 피터 드러커 선생이 제시한 겁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경영학의 아주 위대한 구루가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고.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처음에 제시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다가 더글라스 맥그리거가 인적 저항 관리에도 활용한 그런 겁니다. 실적 평가에 활용한 거죠. 더글라스 맥그리거 아시죠? XY 이론의 맥그리거가 이제 실적 평가에 활용한 건데, 원래 이제 목표 관리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종업원의 참여입니다. 종업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종업원하고 상의해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하고 종업원이 협의해가지고 목표를 정합니다. 물론 이제 목표는 약간 어려운 목표죠. 어려운 목표,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중간중간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표의 달성 여부에 기초해가지고 종업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에 의한 관리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능력 범위 이내라면 목표의 난이도는 약간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달성하기 약간 어려워야 좋다. 그 다음에 피드백은 업무가 완성되는 한꺼번에 한다 아닙니다. 중간중간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중간중간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한 다음에 중간중간 피드백을 계속 주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2번이 잘못된 것이고, 자, 중요한 건 목표 설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함께 참여할수록 좋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목표를 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목표는 기간이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효과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보다 업무 담당자가 동의한 목표가 더 바람직한 겁니다. 목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목표는 약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약간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구성원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표라고 하면 목표만 잘 설정해도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3번입니다. 물류관리의 목표를 표현하고 있는 물류의 7R 원칙입니다.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죠.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에요.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갖고 7R 원칙 해가지고 미시간 대학의 스마이키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7R입니다. 여기서 R은 뭐죠? R은 right이라고 하는 겁니다. right이라는 말은 뭐예요? 적정하다는 얘기예요. 적정한 이런 얘기입니다. 적정하다는 말은 뭘까요? 고객이 원하는 수준 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수준. 여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고객이 원치 않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객이 기대한 수준을 갖다가 자꾸 초과해가지고 오버하다 보니까 고객 기대만 점점 커지고 기대만 커지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상 생겨난 거죠. 원하는 수준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고객 감동. 누가 감동 달라고 그랬어요?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만 점점 더 커지고 기대치만 커지다 보니까 진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R이 들어가는 게 right commodity, right quality, right quantity가 있죠. quantity. 그 다음에 right price가 있습니다. 이거 있나요? 없습니다. 적정한 도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7R이라고 할 때 right time 있죠. right place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4번입니다. 공급 사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찍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자, 채찍 효과는 뭐죠? 공급 사슬에 상류로 올라갈수록 정보 왜곡이 심해지는 거죠. 정보 왜곡이 심해지니까 그만큼 재고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잦은 가격 정책의 변화,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하이로 프라이싱이죠. 하이로 프라이싱. 채찍 효과를 유발시키는 원인입니다. 대량 일괄 주문도 이걸 가져오는 원인이에요. 유통 주체 간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건데 독립성을 강화하게 되면 채찍 효과 심화되겠죠. 공급 사슬상의 수요 및 재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각 유통 단계별 개별적으로 수요를 예측한다. 이래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네 가지는 채찍 효과의 원인이에요. 채찍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 그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땐 이게 맞죠. 공급 사슬상의 수요 및 재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항상 극복하는 방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예요? 일단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야 돼요. 파트너십 관계. 장기적인 기반화에서 뭐예요? 예컨대 협력적 관계죠. 흔히 전략적 제휴라고도 합니다.
전략적 제휴를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콜래버레이션, 협력을,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걸 해결하고, 공급사슬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또 수요 측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또 주문할 때도 대량 일괄 주문하게 되면 재고가 많아집니다. 그때 수요에 기반을 두고서 주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부품이나 완제품의 조달에서 시작하여 완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물류 흐름이죠. 물류 기능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전문 물류업체가 화주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물류 활동을 뭐라고 했냐 그랬는데, 그래서 전문 물류업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 그래서 원래 회사 내에서 행해지는 자사 물류가 있고, 그러다가 자회사 물류가 있죠. 제2자 물류입니다. 그러다가 물류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제3자 물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물류 컨설팅 업체가 나타나가지고 제4자 물류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제3자 물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 살펴봤습니다. 뭐 대부분 다 나왔던 문제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나왔던 문제들도 간혹 또 출제가 되고, 더더구나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뭐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개념, 사물인터넷 이런 그 새로운 용어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사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자, 최근에 물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관심을 더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